야 일본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일본이 망한다. 이건 좀 과한 표현이죠. 네. 그렇죠. 일본이 좀 휘청거리고 예전만 못하고 이런 표현이 맞아요. 숫자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 그쪽은 아직도 미래지향적인 새싹들이 나타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많고요. 그렇게 됐을 땐 일본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정호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좀 일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은 근데 경제 좀 좋다. 특히 뭐 잃어버린 30년 이제 뭐 끝나고 뭐 금리 올리고 뭐 임금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좀 막 있거든요. 네. 일본은 좀 그래도 경제가 좀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본이란 나라도 그래도 최악에서 좀 벗어나서 지난 20년 동안 체질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은 빛을 발하는 분야가 조금은 있는다. 이 정도지. 야 일본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뭐 우리 부익남님은 썸네일 아주 세게 안 쓰시는 분으로 되게 유명하지만 다른 아주 슈퍼 채널들 보면 뭐 쓰나미 오고 김 작가인가요? 뭐 핵폭탄 터지고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K 채널 뭐 이런 데들. 김 채널 김모 채널. 자 그런데 저는 일본이 망한다. 이건 좀 과한 표현이죠. 네. 그렇죠. 일본이 좀 휘청거리고 예전만 못하고 이런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자주 드는 예인데요. 아니 교수님 일본은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갔고 거기도 아이들 안 낳는 걸로 유명한데 그러면 우리보다 그 행보를 먼저 갔으니 먼저 큰 사단이 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뭐 몇 년 지난 뒤에 100년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이런 소리도 나온다던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일단 어기상의 인구잖아요. 그리고 학교 출산율도 우리보다 살짝 높아요. 그럼 우리는 5천만 명인데 거긴 어기상 인구면 그러면 똑같은 학계 출산율이라 하더라도 태어나는 아이 수가 그쪽이 2배겠죠. 그렇죠. 근데 2배가 아니라 학계 출산율이 높으니까 우리보다 아이들 영유아도 훨씬 많아요. 한 2~3배 가까이. 그렇죠. 네네. 바로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인구 구조가 변해서 경제 펀더멘탈 혁신성이 저해된다. 이거를 단순하게 그렇게만 비교하면 안 된다. 숫자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 그쪽은 아직도 미래지향적인 새싹들이 나타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많고요. 네. 그 새싹들이 잘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걸 안 꺾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드디어 바꾼 거예요.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는 제일 쉬운 방법이 이거 하기도 쉽지 않은데 디플레예요. 일단 디플레는 앞으로 물건값이 싸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소비할 게 아니라 굳이 뭐. 네, 다음 달에 소비할 게 아니라 내년에. 그러면 소비를 뒤로 미루죠.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 생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야 사람들이 안 사. 나중에 산대. 생산 줄이자. 네. 생산 줄이면 고용 줄죠. 고용 줄면 소득 주니까 소비는 더 줄이고. 또 안 하고. 그래서 이게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어요. 그래서 일단 이 구조를 깨려면 무조건 인플레부터 만들자.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중에 사는 것보다 싸잖아. 라고 해서 사게 만들어주자. 네네. 그게 집이든 물건이든.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엄청난 그동안의 시행착오 끝에 어느 정도 그거를 형식상 유지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MZ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예전과 달리 소비 여력이 좀 생겼고 그리고 이 MZ들이 소비를 좀 꽤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택시장도 부양을 많이 해줬어요. 집 사는 데는 적어도 국가가 적지 않게 책임져 주겠다. 네. 남은 돈으로 니네들 소비하고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것들 많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일본의 MZ세대들 중에서는 일본은 디플레이니까 아버지 때 월급을 자식 때가 똑같이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해외 여행이고 해외 놀러 가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교육부나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한 부처에서 일본 청년들이 해외여행 간다고 했을 때 약간 보조도 해줬어요. 아, 그런 네. 것도 있었군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뭔가 적극적으로 소비, 투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가고 있는 거다. 이게 제일 적합한 편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일본 중앙은행 뭐 금리를 뭐 인상하고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디플레를 이제 조금 벗어났다.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약간은 예전보다 자신감을 찾은 행보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금리를 더
많이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디플레가 뭐 끝나면은 임금 상승, 물가 상승하면서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더 하고 예. 빨리 소비해야 되겠다라는 그 엔진이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 경제는 뭐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조금 더 유망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 뭐 어떻게 보면 바닥은 쳤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역시 부익남 채널이니까 부동산 관점으로 네, 말씀을 네. 드리면 국토의 전부를 살리는 거는 접은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인구도 줄고 활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네. 말이 안 돼. 해서 거주 유도 구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현에서 뭐 어디라고 할까요? 뭐 부동산 1동, 2동, 3동이라고 하면 1동, 2동, 3동이 자꾸 인구 밀도가 줄죠. 사람이 주니까. 이거 다 못 살린다는 거죠. 2동, 3동은 거의 폐쇄. 1동에 다 몰려 사세요. 네. 했더니 1동 집값이 올라가고 네. 1동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1동에서 뭐가 워킹하기 시작한 거죠. 그 교통 정리를 하는데 한 20년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은 잘 나가는 지역 그리고 소멸이 될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잘 나가는 지역들 중심으로 지금 경제를 돌리는 그 체계를 드디어 갖췄다. 그래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일본 뭐 특히 뭐 특정 지역이긴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올랐다고 올랐어요. 하고 특히 네. 작년에 좀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쿄 뭐 이런 데들 도쿄, 실제로 오사카 올랐다. 많이 올랐고요. 나고야권이 3대 도시권 중에 하나인데 네. 나고야권은 주춤해요. 왜냐하면 나고야는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 도시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울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나고야 바로 옆에 도요타 시가 있을 만큼 자동차 도시였고 그런데 일본도 제조 경쟁력이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제조 거점 도시가 제조 경쟁력이 예전같이 못하니까 나고야 집값은 3대 도시권이었는데 주춤한데 오사카랑 도쿄는 그래도 신축 맨션을 중심으로 해서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오사카 도쿄 전체도 아니고 오사카 도쿄 중에서 신축 맨션이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도심 뭐 개발 이런 것들도 막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인위적인 어떤 거주 구역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네.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MZ 세대들에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지도 우리로 따지면 LTV나 이런 거 완화해주고 정부의 지원도 많이 해주면서 구매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일부 급여도 올려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눈높이가 일부는 옛날 막 50년대, 60년대 목조 건물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이 MZ도 눈에 안 차거든요. 그래서 아유 나도 신축 맨션에서 커뮤니티 시설 빵빵한 데서 살고 싶다. 그런데 소수라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었으면 몰리는 거예요. 그게 또 오르고. 그래서 그런 선순환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일본은 약간 아파트 문화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뭐 2층짜리 뭐 이런 데서 강아지 키우고 약간 네. 짱구네 집 이런 네. 것들이 약간 익숙한데 MZ들은 그런 생각이 조금 없나요? 전혀 바뀌었습니다. 아.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커플을 억션 커플이라 불러요. 네. 둘이 합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억대 연봉이라는 거죠. 억션이라는 게 1억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정도 되는 네, 네, 네. 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억짜리 이상 되는 일본 도쿄 안에 신축 맨션 같은 데서 사는 두 커플. 이걸 억션 커플이라 불러요. 10억 이상 되는 집에 사는 예. 근데 이 신혼부부. 억션 커플은 간단합니다. 일본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 뭐 네. 재팬 구글이나 뭐 재팬 나이키나 이런 데 근무하거나 일본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제조회사들 네. 이런 데 근무하는 양쪽 그 MZ가 결혼해서 그 고소득을 바탕으로 주로 살고 싶은 집 이런 집은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문화가. 밑으로 내려가면 온갖 커뮤니티 시설이 네, 네. 있고 그리고 아파트처럼 관리도 잘 되고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 뭐 수리하고 뭐하고 할 필요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선호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근데 일본은 그런 것들이 뭐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뭐 하는데 그래도 옛날 같이 불편하게 사느니 이제는 좀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자랑도 하고 네. 그 특히 이제 워낙 건물이 낮아서 네. 고층에 살고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다고. 맞습니다. 그것도 싹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일본은 고층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도가 없었거든요. 특히 네. 나이 드신 분들 많은 국가인데도. 근데 요즘은 전혀 달라졌어요. 그래서 고층 프리미엄도 확실하고요. 뭐 아자부다이 힐즈 갔었을 때 깜짝 놀란 게 맨 고층의 가격은 아파트인데 2천억이 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데들 옛날에 절대 돈 주고는 안 살았어요. 진짜 일본은. 근데 이제는 진짜 바뀌었구나 싶었고요. 특히 또 놀라웠던 건 일본이 초고령 사회 초입이었을 때 60대 중반, 70대 초반
후반이었을 때의 분위기와 이제 80 중반, 90 초반이 됐거든요. 거주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60대 중후반이나 70 초반은 자기 살던 집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어르신들 대부분 그런 기질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80 후반에 90이 되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좀 무릎이 정말 내 힘으로 못 걷게 되시거나 네. 아니면 나 혼자 내 신체를 온전히 가누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여기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았어 하면서 못질 해가면서 고치면서 50년 사신 분들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모은 돈 다 탈탈 털고 얼마 받더니 뭐 3년을 더 살지 5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아자부다이 힐즈 같은 주상복합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게 그 건물 안에 다 있고 병원도 있고 다 병원도 있으니까. 있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낙상할까봐 쿠션도 굉장히 두툼한 거 깔아주고 최고라는 거예요. 아. 도심지에 가까워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 오기도 좋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초고령사에 후입이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저도 그 어르신들마저도 신축 맨션으로 들어오다 보니 네. 가격이 뛰네? 야 그럼 또 뛸 것 같아. 이 분위기는 트렌드잖아. 라고 하다 보니 미리 사자 해서 막 지금 인플레 유발되고 선순환 돌고 경제가 좀 도는 것도 있죠. 거기다가 또 아직 여전히 뭐 금리도 낮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또 월세를 또 세게 받더라고요. 맞아요. 일본이. 그래서 그런데 오피스는 월세가 낮아요. 그런데 그냥 거주 지역 중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사람들이 선호하는 타워 데, 맨션 같은 예, 데. 그런 데는 월세가 높고요. 그러면은 오피스는 진짜 싸요. 네. 부익남 일본 지출하면 여기야 뭐 4억 계시니까 상관없지만 깜짝 놀라실 겁니다. 월세가 너무 싸서. 너무 싸고 20년 동안 안 올리게 돼요. 근데 금리도 싸긴 하지만 월세가 안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건 문제죠. 그건 문제죠. 그래서 타워 맨션 투자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쪽 시장은 어찌 보면은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초입인 거네요. 아파트 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모습을 일본인들이 또 들으시면 뭐 또 좀 약간 결례되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끔 SF 영화 보면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딱 동네는 압축 도시로 굉장히 최첨단 하이엔드급으로 지어지고 그 구역을 싹 넘어가면 완전 대자연. 네. 다시 원시 자연으로 돌아간 듯한. 그러니까 그건 놔뒀다는 거잖아요. 그냥 네, 네, 네. 내리비 두었다는 얘기인데 일본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압축된 지역 근처는 계속 디벨롭되고 신축, 증축에 새로운 것들 막 덕지덕지 들어가면서 뭔가 호화로워지는데 그 블록을 한 두세 블록 넘어가면 80년대에 일본으로 온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이게 집중화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외곽이나 이런 네. 이제 변두리들은 이제 사실상 방치가 되고 네. 그러니까 더 안 가고 네. 더 몰리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일본에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어찌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예견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더 이제 고밀화, 그렇게 될 집적화될 가능성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있다. 저는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전미 주거학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저와 비슷한 분야를 공부하는 학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친환경 미래 주거 단지의 샘플 조감도 같은 걸 쭉 오픈한 적이 있어요. 우리 미국 그러면 저기 교외 지역에 앞마당 한 50평 있고 네, 네. 거기 잔디밭 있고 강아지 뛰어놀고 네. 여기 우리 집 2층짜리에 이렇게 널찍한 바베큐 그릴 네, 해가지고 타운하우스 네. 이거 떠올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반환경적이래요. 그렇게 집을 지어놨더니 중심지에 출퇴근하려고 모두 자기 차를 끌고 차 오는 타고 거예요. 다녀야 되고. 네. 그리고 다시 또 나가야 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거 단지의 에너지 효율도 너무 떨어지고. 네. 에너지 효율은 사실 아파트가 최고잖아요. 그렇죠. 네. 윗집 아랫집 다 보일러 떼주면 안 틀어도 돼요. 맞아요. 위에 노인분 사시고 밑에 아이 살고 그러면은 중간 지붕이 안 틀어도 돼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게 네. 미국의 주거학회에서 그리는 미래 친환경 스마트 도시의 모습이 어찌 보면 서울인가요? 서울 같아요. 서울이야. 물론 지금의 아파트 단지 꼴은 아니고 뭐 약간 뭐 풀도 조금 있고 뭐 더. 하는데 그런데 공동주택이었구나. 역시 효율성의 민족. 그렇죠. 네. 그리고 출퇴근은 그렇게 됐을 때 자전거 타고 근처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게 친환경이지. 다 자가운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된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같은 경우로 근거리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야 된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 그게 만약에 진짜 지향점의 대표적인 컨셉이라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네. 그렇게 됐을 땐 일본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일본의 경제는 조금 앞으로 조금 나아질 확률이 좀 높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일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일본 주식 올해는 좀 전망을 다 좋게 봐요. 아. 일단 엔고가 예상되니까 네. 환차익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증시가 워낙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시장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네. 지난 20년 동안의 증권 시장에 대한 궤도 개선 이거를 추진해 왔거든요. 그 성과를 지금 꽤 내고 있고 시장에서 신뢰도 쌓은 것 같아요. 자꾸 배당 안 해? 그러면 우리 증권거래소에서 너 나름대로 뭐 페널티 줄 거야. 이런 것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입법화했고 시행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워렌 버핏이 뭐 이제 현금화를 많이 했지만 또 일본 뭐 상사 주식들도 막 또 사고 많이 막 샀죠. 했던 것들 보면은 올해는 그래도 일본 쪽은 좀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